제 이름은 김한솔입니다. 김정일의 손자이고 김정남의 아들이며 김정은의 조카입니다. 세상이 백두혈통이라 부르는 그 저주받은 핏줄의 마지막 가지입니다. 이 편지가 당신들 손에 들어갔다면 저는 이미 결심을 끝낸 뒤일 겁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내가 평생 두려워하던 이름입니다. 내 아버지가 평생 피해 다니던 이름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손을 내미는 이름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읽고 계신 분께 먼저 사과부터 드려야겠습니다. 당신들에게 저는 오랫동안 적의 핏줄이었을 테니까요. 평생을 북녘의 그늘 속에서 보낸 한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자유대한민국의 정보기관에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이 얼마나 황당하고 또 의심스러울지 저는 압니다. 어쩌면 당신들은 이 편지를 함정이라 의심할 것이고 어쩌면 정신 나간 자의 망상이라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끝까지 읽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한 번이 북녘에 있는 동포들에게 큰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한 도망자의 넋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백이며 동시에 선전포고입니다. 내 핏줄을 향한, 평양의 그 미치광이 정권을 향한, 그리고 70년 묵은 어둠을 향한 선전포고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내가 왜 같은 핏줄에게 칼을 겨누기로 했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누구인지부터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 기억 속의 유년은 평양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어린 시절의 풍경은 마카오의 좁은 아파트입니다. 창밖으로 카지노의 불빛이 밤새도록 번쩍이던 도시, 화려한 네온이 강물 위에 흩어지고 거리에는 늘 사람과 돈과 소음이 넘쳐나던 그 낯선 항구 도시, 그 화려한 도시 한가운데서 우리 집 창문에는 언제나 두꺼운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커튼을 쳐두었습니다. 밖에서 누가 우리를 보고 있을지 모른다고. 어린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우리 아버지가 유난히 겁이 많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다른 집 아버지들은 주말이면 아이를 데리고 공원에 가고 바닷가에 가고 사람 많은 곳을 거리낌 없이 다니는데 내 아버지는 늘 사람을 피했습니다. 식당에 가도 가장 구석자리, 벽을 등진 자리에 앉아 출입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를 가든 같은 길로 2번 다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것이 겁이 아니라 생존의 기술이라는 것을, 평생을 표적으로 살아온 사람만이 몸에 새기는 습관이라는 것을 지금은 압니다. 내 아버지는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주 평범하게,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누구의 표적도 되지 않고 그저 한 사람의 남편으로, 한 아이의 아버지로 조용히 늙어가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소원조차 백두혈통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사치였습니다. 백두혈통, 그 세 글자는 북녘에서 신의 이름입니다.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그 핏줄은 사람이 아니라 우상으로 떠받들어집니다. 2500만의 인민이 그 이름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아침마다 그들의 초상화에 절을 하며 그들의 말 한마디를 하늘의 계시처럼 받듭니다. 세상은 그것을 영광이라 부를지도 모릅니다. 왕가의 핏줄, 선택받은 혈통이라고. 그러나 그 핏줄의 안쪽에서 직접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그것은 영광이 아니라 형벌이라는 것을, 황금으로 만든 감옥이며 비단으로 묶은 사슬이라는 것을. 저는 그 핏줄을 타고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태어난 순간부터 표적이었습니다.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를 해쳐서가 아닙니다. 그저 그 피를 받고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저는 누군가에게는 위협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제거해야 할 패였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마카오의 국제학교를 다니다 유럽으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도 저는 본명을 쓰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는 질문에 늘 얼버무려야 했고,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화제를 돌려야 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부모님 자랑을 하고 고향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나에게는 자랑할 고향도 마음 놓고 말할 수 있는 이름도 없었으니까요. 내 할아버지 김정일이 세상을 떠나고 작은아버지 김정은이 권좌에 올랐을 때 저는 어렴풋이 예감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권력은 핏줄을 나누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력은 핏줄을 가장 먼저 잡아먹습니다. 가장 가까운 피일수록 가장 위험한 적이 되는 곳, 그곳이 바로 평양의 권력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의심하고 삼촌이 조카를 경계하며 아버지가 아들을 두려워하는 세계. 그 안에서 같은 피를 나눈다는 것은 우애가 아니라 위협을 의미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백두혈통이라 부를 겁니다. 맞습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내 얼굴에는 그 핏줄의 흔적이 또렷이 새겨져 있습니다. 짙은 눈썹, 둥근 얼굴선, 어딘지 모르게 그들을 닮은 윤곽.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증오하는 자들의 얼굴을 마주합니다. 면도를 하다가도 세수를 하다가도 문득 거울 속에 나와 눈이 마주치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내 안에 그들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그러나 바로 그 같은 핏줄이기에 저는 그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 핏줄이 이 땅에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궁전의 담장 안쪽에서만 보이는 진실을, 그 우상의 그늘 아래서 자란 자만이 아는 비밀을 저는 평생 가슴에 담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같은 핏줄이기에 그 핏줄을 끝낼 수 있는 사람도 나 하나뿐일지 모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꿔놓은 그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 그날 저는 아주 멀리 떨어진 어느 도시의 작은 방에서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한 중년의 남자가 비틀거리며 공항 직원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싼 채 누군가에게 무어라 말하려 애쓰면서 똑바로 서 있지도 못하면서. 화질이 거친 CCTV 영상이었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 걸음걸이를, 그 어깨를, 그 익숙한 뒷모습을. 그 남자가 내 아버지였습니다. 두 명의 여자가 그의 얼굴에 무언가를 문질렀다고 했습니다. 맹독성 신경작용제 VX.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잔혹한 화학무기 중 하나. 단 몇 방울이면 사람을 산채로 질식시키는 독. 아버지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누군가 장난을 친 줄 알고 얼굴을 닦으려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미 독은 그의 몸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공항 의무실로 옮겨지는 길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년 45. 타국의 공항 바닥에서 백주 대낮에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그 한복판에서 짐승처럼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슬픔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차갑고 단단한 무엇이었습니다. 분노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조용했고 절망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또렷한 감정. 저는 그 방에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같은 영상이 반복해서 흘러나왔고 저는 그 화면을 몇 번이고 다시 보았습니다. 비틀거리던 아버지의 마지막 걸음을, 얼굴을 감싸쥔 그 손을, 도움을 청하던 그 절박한 몸짓을. 내 아버지는 평생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정치를 입에 담은 적도 없습니다. 망명 정부를 세운 적도 반체제 인사들과
손을 잡은 적도 없습니다. 그는 그저 도망쳤습니다. 마카오로, 베이징으로, 싱가포르로, 권력에서 가장 멀리,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한때는 후계자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그는 그 자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궁전보다 자유로운 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권력의 칼날보다 평범한 일상의 온기를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죽었습니다. 권력을 다 내려놓았는데도 누구도 위협하지 않았는데도 그저 조용히 살고 싶다는 소원 하나뿐이었는데도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자기 동생이 보낸 독에 얼굴을 뒤덮인 채로. 저는 그날 평생 잊지 못할 한 가지 진실을 뼛속 깊이 새겼습니다. 도망쳐도 죽는다. 이것이 백두혈통의 운명입니다. 권력을 쥐면 형제를 죽여야 하고 권력을 버리면 형제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사이에 중간은 없습니다. 평양의 독재자가 살아있는 한 그의 피를 나눠 가진 자에게 허락된 미래는 오직 두 가지뿐입니다. 사냥꾼이 되거나 영원한 사냥감이 되거나. 내 아버지는 사냥감이 되기를 택했습니다. 가장 온순하고 가장 무해하고 가장 조용한 사냥감이 되기를. 그리고 결국 사냥당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그 영상을 떠올립니다. 잠들기 전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그 장면이 재생됩니다. 얼굴을 감싸 쥐고 비틀거리던 아버지의 마지막 걸음. 그가 그 마지막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을지, 어쩌면 멀리 떨어진 아들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단지 숨이 막혀 아무 생각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 나에게 한솔아, 세상은 넓다. 넓게 보고 살아라 하고 말하던 그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가 독에 잠겨 꺼져가는 그 모습이. 작은아버지, 세상은 당신을 위원장이라 부릅니다. 원수라 부릅니다. 인민의 어버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나에게 당신은 아버지를 죽인 자입니다. 같은 할아버지의 피를 나눈 내 아버지의 친동생. 나에게는 사촌이자 원수이고 핏줄이자 살인자인 사람. 이 모순을 저는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슴 깊은 곳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당신들은 아마 나를 이렇게 단정 짓고 싶을 겁니다.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복수국이로군 하고. 절반은 맞습니다. 그러나 절반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내가 펜을 든 이유가 오직 복수뿐이었다면 저는 이 편지를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보냈을 겁니다. 청부업자에게 혹은 평양을 노리는 또 다른 권력에게. 복수란 조용히, 사사로이, 어둠 속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굳이 자유대한민국의 정보기관에 손을 내밀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진짜로 잠 못 들게 하는 것은 분노가 아닙니다. 죄책감입니다. 저는 내 핏줄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압니다. 평양의 담장 안에서 자란 자만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가장 가까이서 가장 또렷이 보아왔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내 작은할아버지가, 그리고 지금 내 작은아버지가 이 땅에 2,500만 명을 어떤 지옥에 가두어 두었는지를. 저는 그 지옥의 바깥에서, 그러나 그 핏줄의 안쪽에서 모든 것을 보고 또 들으며 자랐습니다.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마카오의 아파트에서 외국인 가정교사에게 영어와 프랑스어를 배우며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같은 또래의 북녘 아이들은 강냉이죽 한 그릇을 두고 형제와 다투고 있었습니다. 내가 유럽의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영화를 보며 깔깔 웃고 있을 때 평양의 또 다른 아이는 정치범 수용소의 철조망 안에서 부모가 끌려가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권 하나로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 때 그 땅의 누군가는 강 하나를 건너 자유를 찾으려다 등 뒤에서 날아온 총탄에 쓰러졌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핏줄 아래 그토록 다른 두 개의 삶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굶긴 자의 핏줄입니다. 저는 그들을 가둔 자의 핏줄입니다. 저는 그들을 죽인 자의 핏줄입니다. 내가 당연하게 누리던 그 모든 평범한 자유들, 따뜻한 밥과 부드러운 이불과 마음껏 펼쳐 읽을 수 있던 책들, 그 하나하나가 따지고 보면 그 땅에 누군가가 흘린 피와 굶주림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주 오랫동안 모른 척했습니다. 도망치는 것이 옳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그저 운 나쁘게 그 핏줄로 태어났을 뿐이고 나에게는 아무 죄가 없으며 그러니 세상의 눈을 피해 조용히 숨어 사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정치도 권력도 복수도 그 무엇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내 비겁함에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겁한 변명이었습니다. 핏줄은 죄가 아닙니다. 누구도 자기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핏줄로 태어난 것 자체는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핏줄이 저지른 죄를 똑똑히 알면서도 끝까지 침묵하는 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내 아버지는 그 죄를 안고 도망치다 죽었습니다. 끝내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로. 저는 그렇게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입을 다문 채 어느 낯선 공항 바닥에서 사라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도망자로 죽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옳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분노만으로는 결코 설명되지 않는 내 마음의 두 번째 얼굴입니다. 원수를 향한 분노와 같은 핏줄로서의 죄책감,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매일 밤 사납게 싸웁니다. 하나는 작은아버지를 향해 당장 칼을 겨누라고 외치고 다른 하나는 그 칼끝이 결국 내 핏줄, 내 얼굴, 내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차갑게 속삭입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라 하고 다른 하나는 그것이 또 하나의 형제 살해가 아니냐고 되묻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이 두 목소리 사이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 어느 쪽이 진짜 나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압니다. 그 두 목소리가 결국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분노도 죄책감도 결국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이 핏줄의 저주를 더는 미루지 말고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손으로 끝내라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침묵하지 않기로. 더는 도망치지 않기로. 평생을 사냥감으로 떨며 사느니 단 한 번이라도 똑바로 서서 맞서기로. 그러나 결심을 말하기 전에 당신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끝내려는 그 핏줄이, 그 정권이 지금 그 땅에서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를. 보고서의 숫자나 위성사진으로는 결코 다 담을 수 없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진짜 지옥을.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그리고 그 핏줄이 70년 동안 이 땅에 새겨온 그 끔찍한 얼굴을. 당신들은 그 땅의 사정을 보고서로 알고 계실 겁니다. 위성사진으로, 탈북자의 증언으로, 차곡차곡 쌓인 통계 숫자로, 어느 지역의 식량 사정이 어떻고 어느 수용소의 규모가 얼마이며 한 해에 몇 사람이 국경을 넘다 죽었는지. 당신들의 책상 위에는 분명 그런 자료들이 산처럼 쌓여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압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통계가 아니라 얼굴로. 내가 아주 어렸을 적 평양의 한 고위 간부가 우리 집에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번쩍이는 훈장을 가슴에 단 사람이었어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올해도 인민들이 수령님의 은덕으로 풍족하게 잘 살고 있다고. 들판마다 곡식이 넘치고 공장마다 기계가 돌아가고 거리마다 웃음이 가득하다고. 어린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구나 하고.
그날 밤 그 간부가 돌아간 뒤였습니다. 잠자리에 들었다가 목이 말라 거실로 나가던 저는 어른들이 낮은 목소리로 나누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고 말았습니다. 함경도의 어느 마을에서 그해 겨울에만 수백 명이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신을 묻을 사람조차 없어 길가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이야기.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의 옷을 벗겨 입는다는 이야기. 같은 입에서 같은 날 두 개의 전혀 다른 진실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는 새빨간 거짓이었고 하나는 처참한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이 바로 그 땅을 70년 동안 지배해온 방식이었습니다. 거짓을 진실이라 우기고 진실을 입에 담는 자를 죽이는 것. 그것이 그 나라가 굴러가는 원리였습니다. 이제 내가 본 그 땅의 진짜 얼굴을 당신들에게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굶주림입니다. 세계가 풍요를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다 못해 음식을 남겨버리는 이 21세기에 그 땅에서는 아직도 사람이 굶어 죽습니다. 그것도 한둘이 아닙니다. 옥수수 한 자루의 값이 강냉이 한 대박의 시세가 한 가족의 한 달 생사를 가릅니다. 내가 전해 들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함경도 산골의 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은 영양실조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 여자는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배급은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매일 새벽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풀뿌리를 캐고 나무 껍질을 벗기고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찾아 헤맸습니다. 독이 있는 풀과 없는 풀을 구분하지 못해 그것을 먼저 자기 입에 넣어보고 죽지 않으면 그제야 아이들에게 먹였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의 막내는 결국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5살, 영양실조로 또래보다 한참 작았던 그 아이는 어느 봄날 아침 잠든 채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이를 묻을 힘조차 없어 차디찬 땅을 손톱으로 긁어가며 작은 무덤을 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수백 년 전 어느 흉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그 나라에서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 땅의 아이들은 또래보다 한 뼘씩 키가 작습니다. 영양이 부족해 자라야 할 때 자라지 못한 몸들입니다. 그 작은 몸들이 그 나라가 그토록 자랑하는 미래라는 이름으로 굶고 있습니다. 국가는 더 이상 인민을 먹여 살리지 못합니다. 배급은 끊겼고 사람들은 장마당이라 불리는 비공식 시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부지합니다. 나라가 인민을 버렸으니 인민이 스스로 살아남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국가는 인민에게 끝없이 충성과 감사를 강요합니다. 굶기면서 고마워하라고 합니다. 죽이면서 은혜를 노래하라고 합니다. 이 뒤틀린 강요가 그 땅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일상입니다. 다음은 수용소입니다. 그 땅에는 지도에 없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번호로만 불리는 곳. 한 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지 못하는 곳. 사람들은 그곳을 관리소라 부르기도 하고 정치범 수용소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곳의 진짜 이름은 그저 지옥입니다. 말 한마디를 잘못했다고 사람이 그곳으로 끌려갑니다. 술자리에서 무심코 내뱉은 농담 하나, 잠결에 흘린 잠꼬대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삼킵니다. 남쪽 방송을 몰래 들었다고, 외부의 영상을 보았다고, 종교를 가졌다고, 혹은 조상이 잘못된 출신 성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그 한 사람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연좌제라는 이름으로 그 가족이, 자식이, 손자까지 3대가 함께 끌려갑니다. 죄를 지은 적도 없는 갓난아기가 영문도 모르는 노인이 죄인의 핏줄이라는 이유 하나로 철조망 안에 갇힙니다. 그곳에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수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바깥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 채 철조망 안에서 태어나 철조망 안에서 늙고 철조망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늘 한 조각, 자유라는 단어 한 줌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인권유린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단어가 너무 점잖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학살입니다. 총성도 없고 폭발음도 없지만 느리고 조용하게 70년 동안 단 하루도 멈추지 않은 학살. 그리고 그 학살의 명령서 맨 윗줄에는 언제나 내 핏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굶주림보다도 수용소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공포입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생각하는 법을 잊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생각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생각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곧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옆집 사람이 보위부의 끈아풀일지 모릅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에 감시자가 있고 5집을 묶어 서로를 밀고하게 만드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끼리도 속마음을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어린 자식이 학교에서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그날 밤 부모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매일 아침 벽에 걸린 초상화 앞에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충성이 아닙니다. 절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절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려야 할 때 눈물을 흘리고 환호해야 할 때 환호하고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합니다. 진짜 감정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연기하는 감정입니다. 공포가 충성의 가면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에게 자유는 오히려 낯설고 두려운 것이 되어버립니다. 누군가 정해주지 않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스스로 선택하라고 하면 그 선택이 두려워 떱니다. 그것이 독재가 인간에게 저지르는 가장 깊은 죄입니다. 몸을 가두는 것을 넘어 영혼까지 길들여 버리는 것. 이것이 내 핏줄이 70년에 걸쳐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감옥. 2,500만 명을 가둔 감옥. 그리고 그 감옥의 간수장이 바로 내 작은아버지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8년을 침묵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감옥의 간수장은 또 다른 미친 짓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핵, 그리고 미사일. 당신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동해로 쏘아 올리는 미사일들, 한밤중에 온 산을 뒤흔드는 지하 핵실험, 위성이라는 이름을 뒤집어 쓰고 발사되는 장거리 로켓들, 그 하나하나가 인민의 입에 들어가야 할 강냉이죽을 빼앗아 만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만 명이 굶주리는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핵무기를 만듭니까? 답은 잔인할 만큼 간단합니다. 굶기기 때문입니다. 인민의 양식을 빼앗아 우라늄을 사들이고 아이들이 신어야 할 신발값으로 미사일의 연료를 채웁니다. 한 해 농사를 다 합쳐도 모자랄 돈이 단 한 발의 미사일과 함께 하늘로 사라집니다. 그 땅에서 핵탄두 하나는 곧 굶어 죽은 사람들의 무덤 수천 개와 같습니다. 미사일 한 발이 날아오를 때마다 어디선가 아이 하나가 죽 한 그릇을 먹지 못하고 잠듭니다. 그리고 그 핵을 손에 쥔 자는 이제 그것으로 온 세계를 협박합니다. 내 작은아버지는 도박꾼입니다. 그것도 가장 위험한 종류의 도박꾼입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믿는 도박꾼. 그는 알고 있습니다. 정권이 무너지는 순간 자기 목숨도 끝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습니다. 협박이 통하지 않으면 도발하고 도발이 통하지 않으면 더 큰 도발로 응수합니다. 그에게 협상이란 결국 더 많은 것을 빼앗기 위한 인질극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미사일은 해마다 점점 더 멀리 날아갑니다.
처음에는 동해, 바다까지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본 열도를 훌쩍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태평양 건너편까지 닿는다고 합니다. 핵탄두는 점점 작아지고 점점 많아집니다. 그는 그것을 자위적 억제력이라 부르고 협상의 카드라 부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인질극입니다. 2500만의 자기 인민을 인질로 잡고 동시에 한반도 전체를 나아가온 세계를 인질로 잡은 거대한 인질극.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평범한 아침을 서울의 한 어머니가 아이의 가방을 챙겨 학교에 보냅니다. 부산의 한 노인이 강아지를 데리고 아침 산책을 나섭니다. 인천의 한 청년이 출근길 지하철에서 졸린 눈을 비빕니다. 그 평범하고 소중한 아침 휴전선 너머의 한 사내가 기분에 따라 손가락 하나를 까딱하는 것만으로 그 모든 일상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될 수 있습니다. 미치광이의 손가락 하나에 수천만 명의 운명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가 오늘 어떤 기분인지에 따라, 어젯밤 무슨 꿈을 꾸었는지에 따라, 누가 그의 심기를 건드렸는지에 따라 한반도의 아침이 지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 정권의 본질입니다. 그는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평화가 찾아오면 그의 권력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바깥의 적이 사라지고 인민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되는 순간 사람들은 묻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가난한가? 우리는 왜 이토록 굶주리는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저렇게 풍요롭게 사는데 왜 우리만 이 모양인가? 그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이 바로 그 정권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는 긴장을 먹고 삽니다. 그는 공포를 연료로 씁니다. 바깥에 무서운 적이 있어야 안의 인민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쳐들어온다고, 남조선이 노린다고, 온 세계가 우리를 말살하려 한다고 끊임없이 외쳐야만 인민들은 굶주림을 견디며 그에게 매달립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끊임없이 도발하고 끊임없이 긴장을 끌어올립니다. 그 도박판이 언젠가 모두를 함께 불태워버릴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가 거는 판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의 목숨 하나가 아닙니다. 7,500만 한민족 전체입니다. 북녘에 2,500만, 그리고 휴전선 남쪽에 5천만. 한 사람의 권력욕을 위해, 한 핏줄의 생존을 위해 온 결의가 도박판 위에 칩이 되어 놓여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도박을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내 아버지는 그 핏줄의 도박판 위에서 결국 버려진 한 장의 패였습니다. 쓸모가 없어지자 미련 없이 버려진 패. 그리고 지금 그 도박판 위에 7,500만 명 전체가 패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 그 핏줄의 안쪽에서 모든 것을 보아온 내가 어떻게 손을 놓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도망자의 마음이 사냥꾼의 마음으로 바뀐 그 순간이 어쩌면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처음 본 그 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함경도에서 굶어 죽은 그 5살 아이의 이야기를 처음 들은 어느 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또 한 발의 미사일이 새벽 하늘을 가르던 어느 날 아침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들이 하나하나 쌓이고 쌓여 어느 날 문득 내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고 또 다른 무언가가 단단하게 일어섰습니다. 더는 참지 않겠다. 평생을 사냥감으로 쫓기며 떨다 죽느니 차라리 단 한 번이라도 똑바로 서서 옳은 일을 하고 죽겠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그토록 증오하던 핏줄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김씨 일가의 얼굴. 평생 나를 짓눌러온 저주의 윤곽.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난생 처음으로 그 얼굴을 다르게 바라보았습니다. 이 얼굴이, 이 핏줄이
어쩌면 마지막 무기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북녘의 군부 안에는 작은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겉으로는 충성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언제 자신의 차례가 올지 몰라 매일 밤 식은땀을 흘리며 잠 못 드는 자들. 어제의 충신이 오늘의 시체가 되는 것을 수없이 보아온 자들. 그들에게 백두혈통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거대한 명분입니다. 만약 같은 핏줄을 나눠 가진 자가 나서서 이제 그만하자고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다른 누구의 말보다 훨씬 무겁게 그들의 가슴에 가서 박힐 것입니다. 내 핏줄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그 저주를 끝내는 데에는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핏줄이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습니다. 평양이 가장 두려워하는 적은 바깥의 군대도 아니고 멀리 있는 강대국도 아닙니다. 그들 자신의 핏줄 속에서 깨어난 배신자입니다. 우상의 신화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존재. 그래서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총이 아니라 펜을. 복수가 아니라 제안을. 사사로운 원한이 아니라 7,500만의 미래를. 솔직히 고백하건대 저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군대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정부가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적의 핏줄을 타거나 이름조차 숨긴 채 그림자처럼 살아온 한 사람의 도망자일 뿐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 저주받은 얼굴과 평생 가슴에 품어온 분노와 죄책감, 그리고 그 핏줄의 안쪽에서만 알 수 있는 몇 가지 비밀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들이 어쩌면 평양의 심장을 겨눌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일지도 모릅니다. 그 땅을 안에서부터 아는 자만이 아는 것들. 누가 충성하고 누가 두려워하는지, 어디가 단단하고 어디가 무너지기 직전인지, 그 거대한 우상의 어느 곳에 가장 깊은 균열이 숨어 있는지, 이것을 저는 자유대한민국에 바치려 합니다. 나 혼자서는 닿을 수 없는 곳에 당신들과 함께라면 닿을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두려워하던 바로 그 이름을 향해 떨리는 손으로 이 편지를 씁니다. 적의 핏줄로 태어난 자가 자유의 편에 서겠다는 이 믿기 힘든 고백을 들고 저는 당신들에게 손을 내밉니다. 이제부터 내가 당신들에게 무엇을 제안하려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께 저는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나 김한솔은 오늘부로 도망자의 길을 그만둡니다. 커튼을 친 방 안에서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떨던 그 삶을 오늘 이 편지와 함께 끝내려 합니다. 저는 김정은 정권의 종식과 북녘 2,500만 동포의 해방과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겠습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평생에 걸쳐 만나온 사람들, 그리고 내가 타고난 이 핏줄의 명분까지. 자유대한민국이 그것을 옳은 곳에 쓸 수만 있다면 저는 기꺼이 마지막 백두혈통이라는 이름을 그 재단 위에 올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처음부터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저는 권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당신들이 가장 의심할 것이라는 걸 압니다. 백두혈통의 마지막 후손이 정권을 무너뜨리겠다고 나선다면 그것은 결국 자기가 그 빈자리에 앉기 위해서가 아니냐고. 또 다른 김씨의 왕조를 이름만 바꾼 새로운 독재를 세우려는 속셈이 아니냐고. 당연한 의심입니다. 역사가 늘 그런 식으로 흘러왔으니까요. 폭군을 무너뜨린 자가 다음 폭군이 되는 것. 혁명이 또 다른 압제로 변하는 것. 그러나 저는 아닙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내 몸에는 70년 동안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든 핏줄이 흐릅니다. 그 피가 어떤 짓을 저지를 수 있는지 저는 그 누구보다 잘 압니다. 권력이라는 독배가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절대 권력이 인간을 어떻게 괴물로 바꾸어 놓는지 저는 우리 가문의 역사 전체를 통해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습니다.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앉는다면 나 역시 내 할아버지처럼, 내 작은아버지처럼 변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김씨 성을 가진 자가 이 땅에서 다시 권력을 쥐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일 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 저주받은 핏줄의 시대를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 대에서 내 손으로 끝내는 것. 그러니 약속드립니다. 정권이 무너진 그날 이후 저는 어떤 자리도 맡지 않겠습니다. 장관도 대표도 그 무엇도 어떤 권한도 나누어 갖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일은 온전히 그 땅의 사람들과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에게 맡길 것입니다. 저는 그저 괴물이 70년 동안 살아온 그 감옥을 부수는 철거반의 일꾼으로서 내 몫의 일을 다하고 조용히 사라지겠습니다. 새 집을 짓는 일은 그 집에서 살아갈 다음 세대의 몫입니다. 이것이 내 진심입니다. 거짓이 섞이지 않은 내 마지막 진심. 당신들은 여전히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인 함정은 아닐까? 적의 핏줄이 던지는 달콤한 미끼는 아닐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의심하는 것이 당신들의 일이고 또 마땅히 그래야 하니까요. 적의 피를 나눠 가진 자의 편지를 아무 의심 없이 믿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무책임한 일일 겁니다. 그러니 검증하십시오. 의심하십시오. 시험하십시오. 저는 모든 검증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가진 정보가 진짜인지, 내 의도에 거짓이 없는지 얼마든지 확인하십시오. 나를 믿어달라고 애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내가 내미는 손이 진짜인지 아닌지 당신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 달라는 것뿐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 순간에도 미사일은 또 하늘을 가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이들은 오늘도 빈 그릇 앞에서 잠들고 수용소의 철문은 오늘도 굳게 닫혀 있습니다. 우리가 망설이는 하루하루가 그 땅의 누군가에게는 살아남느냐, 굶어 죽느냐를 가르는 절박한 하루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까지 쓰고 나니 가슴 깊은 곳에서 한 가지 질문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저는 정말 이럴 자격이 있는가? 솔직하게 털어놓겠습니다. 이것은 나를 가장 오래, 가장 깊이 괴롭혀온 질문입니다. 아버지를 죽인 자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단지 미워하는 데서 멈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미움의 끝에는 결국 나 자신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작은아버지를 심판한다면 저는 같은 핏줄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정권을 무너뜨린다면 저는 내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세운 것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내가 백두혈통의 시대를 끝낸다면 저는 결국 내 자신의 뿌리를 내 손으로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매일 밤 저는 묻습니다. 내가 하려는 이 일이 정의인가 아니면 그저 또 다른 형태의 형제 살해인가? 내가 칼을 드는 이유가 정말 2,500만의 해방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결국 아버지의 원한을 갚으려는 사사로운 복수의 그럴듯한 명분을 입힌 것뿐인가? 거짓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나도 모르겠습니다. 분노와 죄책감은 너무도 닮아서 어디까지가 분노이고 어디부터가 죄책감인지 나조차 구분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 둘은 처음부터 한 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내 핏줄을 향한 분노와 그 핏줄이 곧 나라는 죄책감. 그 둘은 서로의 얼굴을 한 채 내 안에서 끝없이 뒤엉켜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고민 끝에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내 동기가 순수하든 아니든 내 마음이 분노로 끓든 죄책감으로 무겁든
그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그 수용소의 철문이 끝내 열리느냐, 아니면 계속 닫혀 있느냐, 그 굶주린 아이가 내일 아침 밥을 먹느냐, 아니면 또 빈 그릇 앞에 앉느냐, 그 미사일이 멈추느냐, 아니면 또 누군가의 머리 위로 날아오르느냐, 분단의 철조망이 걷히느냐, 아니면 70년을 더 그 자리에 서 있느냐. 저는 내 마음이 얼마나 깨끗한지 증명할 자신이 없습니다. 어쩌면 내 안에는 끝내 씻어내지 못할 복수심이 한 줌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위해, 그 아이의 밥 한 그릇과 그 철문 하나를 위해 내 모든 것을 걸 자신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순을 그대로 끌어안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깨끗한 손으로 갈 수 없다면 더러운 손으로라도 옳은 곳에 닿겠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느니 불완전한 채로라도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이제 이 편지가 결코 닿을 일 없을 한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몇 마디를 남기고 싶습니다. 작은아버지, 세상은 당신을 위원장이라 부르고 원수라 부르고 인민의 어버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나에게 당신은 끝까지 한 가지 이름뿐입니다. 내 아버지를 죽인 자. 저는 당신을 미워합니다. 깊이, 오래, 뼛속까지. 당신은 내 아버지를 타국의 공항에서 도구로 죽였습니다. 당신은 내 작은할아버지를 처형했습니다. 당신은 어제까지 충성을 바치던 수많은 사람들을 하룻밤 사이에 형장의 이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2,500만의 인민을 굶기고 가두고 죽였습니다. 그 죄는 결코 씻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압니다. 당신 역시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권력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당신은 아마 매일 밤 제대로 잠들지 못할 겁니다. 누가 나를 노리는가? 누가 나를 배신할 것인가? 언제 나의 차례가 올 것인가? 당신이 인민의 가슴에 심어놓은 그 공포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당신 자신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고 있을 겁니다. 당신은 그 누구도 믿지 못하고 그 누구도 곁에 두지 못한 채 거대한 궁전 안에서 철저히 혼자일 겁니다. 당신은 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공포로 빚어진 우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상이란 그것을 떠받치던 공포가 사라지는 순간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지는 법입니다. 당신에게도 한때는 다른 길로 갈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형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던 순간이, 인민을 먹일 수 있었던 순간이, 핵 대신 빵을 택할 수 있었던 그 수많은 갈림길이. 그러나 당신은 매번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가장 잔인한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핏줄을 나눠 가진 내가 당신이 만든 그 길을 끝내러 갑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산입니다. 70년 동안 미루고 미루어온 이 핏줄의 빚을 마침내 갚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빚은 같은 핏줄인 내가 갚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가정보원께 말씀드립니다. 이 편지를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제 당신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이적의 핏줄이 내민 손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또 하나의 의심스러운 편지로 흘려보낼 것인지. 저는 그 선택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당신들의 몫입니다. 다만 내 선택만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도망자 김한솔은 오늘 밤 죽었습니다. 평생을 커튼 친 방 안에서 발소리에 떨며 살던 그 겁쟁이는 이 편지의 마지막 문장과 함께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한 사람이 새로 태어납니다. 자기 핏줄의 저주를 자기 손으로 끝내려는 자, 아버지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는 자, 더는 2,500만 동포의 굶주림과 공포를 외면하지 못하는 자. 저는 선언합니다. 평양의 그 미치광이 정권을 향해
70년 묵은 어둠을 향해,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의 도살인 두려움을 향해 이제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그것은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전쟁보다 치열하고 그 어떤 전쟁보다 길고 외로운 싸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땅의 군부에 균열을 내겠습니다. 공포로 묶여있던 거짓 충성을 자유를 향한 진짜 갈망으로 바꾸어 놓겠습니다. 미사일이 향하던 그 하늘을 인민이 두려움 없이 올려다보는 평화로운 하늘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수용소의 철문을 열어 그 안에 갇힌 영혼들을 햇빛 아래로 데려오겠습니다. 굶주린 아이들의 빈 밥상을 따뜻한 밥으로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갈라져 있던 이 땅을 마침내 하나로 잇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싸움의 끝에서 저는 꿈을 하나 꿉니다. 휴전선이 사라진 어느 눈부신 봄날을 꿈꿉니다. 평양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신의주로 기차가 아무 검문 없이 자유롭게 달리는 그날을, 북녘에서 자란 아이와 남녘에서 자란 아이가 같은 교실에 나란히 앉아 누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무도 묻지 않는 그 평범하고도 위대한 어느 오후를, 자유 대한민국의 깃발 아래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두려움 없이 자기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는 진짜 하나 된 나라를 꿈꿉니다. 무엇을 말할지, 무엇을 믿을지, 무엇을 꿈꿀지를 그 누구의 허락도 없이 스스로 정하는 사람들의 나라를. 그것이 내가 꿈꾸는 통일입니다. 총칼로 강제하는 통일이 아니라 자유로 이루는 통일, 공포로 묶는 통일이 아니라 사랑으로 잇는 통일, 핏줄로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나라. 저는 압니다. 이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어쩌면 저는 내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어느 낯선 곳에서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사라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백두혈통의 마지막 가지로서 나 역시 그 도박판 위에 한 장 패에 불과한지도 모릅니다. 이 편지가 내 마지막 기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평생을 사냥감으로 떨며 사느니 단 한 번이라도 똑바로 서서 옳은 일을 위해 칼을 쥐고 죽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도망치다 죽었습니다. 입 한 번 열지 못한 채 끝까지 두려워하며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아들은 맞서다 죽겠습니다. 도망치는 대신 마주보고 침묵하는 대신 외치며 숨는 대신 걸어나가겠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위한, 그리고 그 땅의 2,500만 명을 위한 내 마지막 효도이자 속죄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께 부디 이 편지를 하나의 신호로 받아주십시오. 마지막 백두혈통이 마침내 자유의 편에 서기로 했다는 신호로. 이제 어둠 속에서 가장 조용하고도 가장 치명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평양은 아직 모릅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적이 다른 어디도 아닌 그들 자신의 핏줄 속에서 깨어났다는 것을. 긴 침묵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대한민국 여러분. 감사합니다.